칠흑 같은 우주 한복판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는 심연의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로 혹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블랙홀을 향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냉철한 이성을 가진 T의 성향으로 바라본다면 답은 아주 간단하고 잔혹합니다. 강력한 중력에 의해 몸이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며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과학적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혹은 인류의 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해서 절대 부서지지 않는 미지의 소재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죽지 않고 버티며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블랙홀은 현대 과학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중 하나이지만 놀랍게도 그 기원에 대한 논의는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도 전께 오래전인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783년 영국 노팅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미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존 미첼이라는 이름의 과학자이자 성공의 성직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적으로는 뉴턴이나 갈릴레오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천문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현대적인 연구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과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존 미첼이 남긴 흥미로운 업적 중 하나는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공간 분포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신의 섭리에 따라 혹은 우연에 의해 무작위로 흩뿌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첼은 통계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별들이 정말 무작위로 분포한다면 이렇게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붙어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계산 결과 유난히 별 2개가 서로 인접하게 모여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첼은 이 통계적 사실을 근거로 시대를 앞서가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별들은 단순히 우연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여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성계 개념의 시초입니다. 이는 통계학적이고 수학적인 틀을 천문학적 관측과 결합시킨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첼은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의 질량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공을 하늘로 힘껏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은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정점에서 멈추고 다시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떨어집니다. 던지는 힘이 셀수록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미첼은 이 단순한 원리를 거대한 별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별 표면에서 빛을 쏘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 뉴턴의 입자설에 따르면 빛은 아주 작고 가벼운 알갱이로 여겨졌습니다. 미첼은 비록 빛 알갱이가 깃털보다 가볍더라도 질량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빛 또한 별의 중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별 표면에서 방출된 빛 알갱이가 별의 강력한 중력에 붙잡혀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 느려지는 정도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역으로 그 별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발한 발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계산을 거듭하던 미첼은 아주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사고 실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별의 질량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혹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중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 즉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은 영원히 밖으로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미첼은 이러한 별이 존재한다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 가상의 별을 어둠의 별 즉 다크스타라고 명명했습니다. 18세기에 상상했던 이 다크스타의 개념은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밝혀낸 블랙홀의 모습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첼이 이런 대담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뢰머와 같은 앞선 천문학자들이 목성의 위성 2호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빛의 속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미첼의 다크스타이론은 관측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산물, 그저 수학적인 망상 정도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블랙홀의 존재가 과학의 영역으로 그리고 실제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 그리고 것이 세계의 중력을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자마자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실트는 전쟁터 참호 속에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량이 한 점에 집중된 천체가 존재할 때 시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질량이 임계치 이상으로 뭉치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극단적인 곡률로 휘어지게 되고 결국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깊은 웅덩이 같은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슈바르실트는 미첼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빛이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경계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는데 우리는 이 반지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슈바르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이 만드는 구의 표면,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이름은 물리학자 볼프강 린들러가 제시한 아주 시적인 비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빛도 내지 않는 이 블랙홀을 어떻게 처음 발견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과정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인 냉전 시대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극심한 체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비밀리에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상대방이 혹시 몰래 우주나 대기권 상층부에서 핵실험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날 때 방출되는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을 검출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쏘아 올린 사운딩 로켓들이 우연히 지구 대기 밖에서 핵폭발이 아닌 우주 깊은 곳 궁수자리 방향에서 엄청난 X선을 뿜어내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블랙홀 후보 궁수자리 X-1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저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아주 뜨거운 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X선 정도의 에너지를 설명하려면 별의 온도가 수천만 도에 달해야 했기에 일반적인 별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블랙홀 연구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주제는 바로 정보 패러독스입니다. 1970년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영원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론을 발표합니다. 양자역학적 효과에 의해 블랙홀도 입자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잃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발해 사라질 수 있다는 호킹 복사 이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정보는 형태가 바뀔지언정 절대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워버린 책의 재와 연기를 완벽하게 수거해 분석하면 이론적으로 원래 책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킹 복사는 무작위적인 열 복사의 형태입니다. 만약 블랙홀이 백과사전을 집어삼켰다고 해봅시다. 백과사전의 모든 정보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열만 내뿜고 완전히 증발해 사라져버린다면 백과사전의 정보는 우주에서 영원히 지워진 꼴이 됩니다. 정보가 소실된다는 것은 과거를 역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사건의 지평면 표면의 정보가 홀로그램처럼 저장된다는 이론이나 호킹 복사에 미세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등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영원히 삭제하는 우주의 지우개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정보를 옮기는 보관함일까요?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상상으로 돌아가 직접 블랙홀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궁수자리의 블랙홀을 향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시각적 환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력적 도플러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은 시공간을 엿가락처럼 늘어뜨립니다. 우주선의 뒤쪽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고향지구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오는 빛의 파장은 길게 늘어져 점점 붉고 어둡게 변해갈 것입니다. 반면 내 진행 방향 즉 블랙홀 쪽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압축되어 점점 푸르고 강렬하게 변하며 눈이 시릴 정도의 자외선과 X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광행차 현상입니다. 비 오는 날버스를 타고 달리면 수직으로 내리던 빗방울이 마치 내 앞쪽 유리창으로 사선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내 옆이나 뒤에서 오던 별빛들이 마치 내 진행 방향인 앞쪽으로 쏠려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야각이 왜곡되는 것이죠. 결국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를 때쯤이면 내 뒤쪽의 우주는 빛이 사라져 거대한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반면 내 앞쪽 시야에는 우주의 모든 별과 은하들이 좁은 원형 영역 안으로 압축되어 들어옵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작은 구슬 안에 담아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밝고 촘촘하게 빛나는 환상적인 고리 모양의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보여주는 우주의 마지막 파노라마입니다. 흔히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우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동안 밖의 시간은 무한히 빨리 흐를 테니 우주의 멸망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블랙홀로 들어가면서 밖을 봐도 외부 우주 역시 시간 지연과 적세 편의를 겪으며 점점 느리게 흐르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도 내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영원히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다가 서서히 붉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더라도 나는 내 손이나 발을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서로 다른 관측계 사이의 상대적인 효과를 다루는 것이지 내가 속한 로컬한 세계 내에서는 물리법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여전히 내 우주선 안에서 똑바로 나아갑니다. 다만 그 우주선 전체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빛 쫓아내지 않아 관측할 수 없는 우주라는 화폭에 뚫린 구멍과 같은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8세기 존 미첼이 처음 명명했던 다크스타 혹은 다크홀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이 천체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천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0인 점을 다루기에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법칙인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거대한 질량을 다루기에 우주적 법칙인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어쩌면 우주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시공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시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우주의 가장 밝은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주의 더 깊은 비밀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